백상아리는 널리 정점 포식자로 여겨지죠. 바다표범, 물고기, 그리고 다른 바다 생물들을 사냥하면서 자기 영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동물이 오히려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조사를 시작하게 만들었고 훨씬 더 복잡하고 가차 없는 현실을 드러내게 됐답니다. 추적기가 들려준 공포 이야기. 이 조사는 연구자들이 샤크 알파라고 부르는 암컷 그레이트 화이트 상어에 초점을 맞췄어요. 2003년 말에 서우주 해안에서 활동하던 해양 생물학자들이 이 어린 상어에게 전자 추적 태그를 성공적으로 부착했죠. 길이가 대략 9피트쯤 되는 이 상어는 새끼에서 젊은 성체 범위에 속했어요. 태그를 달 때 그녀는 강하고 건강한 포식자로 보였고 모든 징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샤크 알파에게 부착된 장치는 장기 해양 연구를 위해 설계된 첨단 기술이었어요. 이 장치는 깊이, 수온, 그리고 움직임 패턴을 지속적으로 기록했죠. 미리 설정된 기간 동안 붙어 있다가 자동으로 분리되어 수면으로 떠오르고 저장된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전송하는 거예요. 이런 팝업 아카이벌 태그는 이전 연구에서 널리 사용됐고 상어 행동과 이동을 모니터링하는데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처음 4달 동안 데이터는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배치된 지 대략 4달 후에 추적 태그가 수면으로 떠올랐고 나중에 해변에서 회수됐죠.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을 때 마지막 기록이 특별한 사건을 담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첫 번째 이상 징후는 온도 판도값에 나타났어요. 그레이트 화이트 상어는 보통 화씨 53도에서 75도 사이의 물에서 살지만 샤크 알파는 평균 화씨 46도쯤 되는 물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건 그녀의 환경에 정상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17도 이상 올라서 화씨 77도를 넘었어요. 이런 빠른 온도 변화는 개방된 바다 조건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바다에서는 변화가 점진적이기 때문이죠.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태그가 여전히 상어에 붙어있는 상태로 따뜻한 피를 가진 동물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바닷물이 아닌 내부 체온을 기록한 거예요. 온도 급상승 직후 태그는 빠르고 지속적인 깊이 하강을 기록했어요. 수면 아래 거의 2000피트까지 내려갔죠. 이 움직임은 분리된 태그가 수동적으로 가라앉는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대신 큰 포식자가 아래로 헤엄치는 강력한 움직임과 일치했어요. 연구자들이 순서를 재구성했을 때 그들은 불안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정점 포식자가 훨씬 더 강력한 생물에게 공격당한 거예요. 이 데이터는 드물게 관찰되는 포식자 상호작용에 대한 희귀한 통찰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해양 먹이 사슬의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었죠. 바다의 가장 두려운 사냥꾼조차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깊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지만 여전히 답이 없어요. 어떤 종류의 생물이 그레이트 화이트 상어를 사냥할 힘을 가졌을까요? 이론들, 괴물들, 그리고 대중의 공포. 샤크 알파의 실종은 단순한 데이터 이상 현상 이상이었어요. 이는 해양 생태계와 포식자 계층에 대한 오랜 가정을 직접적으로 도전했죠. 이 사건 소식이 과학계 밖으로 퍼지자 대중의 반응은 빠르고 강렬했어요. 이론들은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설명부터 매우 상상력 넘치는 아이디어까지 다양했어요. 각각 지지자와 비판자를 끌어모았죠. 초기 추측은 종종 알려지지 않은 심해 생물 가능성에 집중됐어요. 일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포식자들이 깊숙한 곳에 살다가 가끔 위로 올라와 사냥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멸종했다고 여겨지는 선사시대 종들이 대부분 탐험되지 않은 심해에 고립된 지역에서 살아남았을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아이디어들은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지만 샤크 알파 사건 외에 지지하는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나 과학팀은 증거 기반 분석에 전념했어요. 추측을 쫓기보다는 연구자들은 모든 생물학적으로 그럴듯한 설명을 평가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고려사항 중 하나는 다른 그레이트 화이트 상어에 의한 포식이었어요. 흔하지 않지만
상어들 사이의 식인 현상은 기록된 사실이에요. 더 큰 개체들이 특히 영토 분쟁이나 먹이가 부족한 기간에 같은 종의 작은 개체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역사적 기록과 이전 연구들은 그레이트 화이트 상어가 다른 그레이트 화이트로부터 온 물린 자국을 가진 사례를 문서화했어요. 이 자국의 크기와 간격은 예외적으로 큰 개체, 때로는 20피트를 넘는 개체에 의한 공격을 암시했어요. 이런 포식자들은 드물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종의 상위 극단을 대표해요. 샤크 알파의 추적 태그 데이터는 이 가능성을 지지하는 듯했어요. 기록된 온도 급상승은 해양 포유류보다는 큰 상어의 내부 체온과 일치했어요. 사건 후 깊이와 움직임 패턴은 먹이를 먹은 후 알려진 그레이트 화이트 행동과 밀접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태그가 포식자 안에 머무른 시간 길이는 문서화된 소화 속도와 일치했어요. 9피트 상어를 제압하고 먹기 위해 공격자는 추정컨대 16에서 20피트 길이와 수천 파운드 무게가 필요했을 거예요. 이런 크기의 상어들은 흔하지 않지만 호주 해역에서 문서화됐고 그런 포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미스터리는 슈퍼 포식자 사냥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제적 주목을 받았어요. 이 영화는 조사를 따라가며 경쟁 이론들을 세계 관객에게 제시했죠. 이 영화는 과학적 탐구를 문화 현상으로 바꿔놓았고 광범위한 논쟁을 촉발했어요. 또 다른 두드러진 이론은 상어를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진 범고래, 즉 오르카를 포함했어요. 오르카들은 협력적으로 사냥하고 고급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복잡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어요. 남아프리카에서 문서화된 사례들은 오르카들이 톨릭 이모빌리티를 유발하고 영양이 풍부한 간을 놀라운 정밀도로 추출하며 그레이트 화이트를 공격하는 걸 보여줬어요. 이 증거에도 불구하고 핵심 세부 사항들이 오르카 가설과 충돌했어요. 샤크 알파의 태그가 기록한 온도는 오르카의 내부 체온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리고 장기간의 심해 움직임은 공기를 호흡하는 포유류의 다이빙 패턴과 맞지 않았어요. 게다가 오르카들은 보통 전체 상어가 아닌 특정 장기를 소비해요. 이는 광범위한 소비를 암시하는 데이터와 모순돼요. 다른 이론들, 예를 들어 거대 오징어 관여도 고려됐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태그가 기록한 온도 급상승을 설명할 수 없어서 빨리 기각됐어요. 왜냐하면 냉혈 동물이기 때문이죠. 체계적인 분석과 제거를 통해 연구자들은 그럴듯한 설명 목록을 좁혔어요. 남은 것은 추측이 아닌 증거에 뿌리를 둔 답이었어요. 비록 그것이 해양 포식자 역학의 전통적 관점을 도전하더라도요. 메갈로돈 이론과 그 붕괴. 또 다른 설명이 다른 어떤 것보다 대중의 관심을 엄청 끌었어요. 바로 거대한 선사시대 상어인 메갈로돈이 지금도 바다 깊은 곳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에요. 이 메갈로돈 이론이 왜 이렇게 매력적이었는지 이해하기 쉽죠. 건강한 백상아리가 한 번에 완전히 먹혀버린 압도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그건 엄청난 크기와 힘을 가진 포식자가 아니면 불가능해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현대에 알려진 어떤 동물도 그런 짓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상어였던 메갈로돈이 딱 맞아떨어지는 후보로 보였던 거예요. 카르카로클레스 메갈로돈은 실제로 존재했던 종이고 전 세계에서 발견된 탄탄한 화석 기록으로 뒷받침돼요. 이 상어들은 약 2300만 년 전에 나타나서 대략 360만 년 전에 멸종했어요. 보수적인 과학적 추정으로는 성체 메갈로돈의 길이가 50에서 60피트 정도였고 큰 먹잇감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입이 넓었으며 이빨 길이는 최대 7인치까지 됐다고 해요. 화석화된 고래뼈에 남아있는 거대한 물린 자국을 보면 메갈로돈이 큰 바다 포유류를 사냥했다는 게 확실하고 생체역학 연구에서도 메갈로돈에 물어뜯는 힘이 기록된 것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었다고 나와요. 순수하게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살아남은 메갈로돈이라면 현대 백상아리를 쉽게 죽이고 먹어치울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다의 대부분이 아직 탐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한때 멸종된 줄 알았던 실러캔스가 살아남은 사례를 들며 메갈로돈도 깊고 고립된 지역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설명에는 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살아있는 메갈로돈에 대한 어떤 물리적 증거도 없어요. 현대의 이빨, 목격 사례, 소나 탐지, 음향 기록 같은 게 전혀 없고 전 세계 바다를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 거대한 포식자에게 필수적인 먹잇감인 고래 개체군도 메갈로돈 크기의 상어 공격과 맞는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생태학적으로도 작은 메갈로돈 무리라도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먹이가 필요하고 그건 해양 생태계에 뚜렷하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런 게 관찰되지 않거든요. 화석 기록도 생존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요. 메갈로돈 화석은 360만 년 이후로 완전히 사라지는데 그 시기와 맞물려 주요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종이 멸종했을 가능성이 크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사크 알파의 추적 태그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가 메갈로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어요. 기록된 내부 온도가 화씨 약 77도였는데 메갈로돈처럼 거대하고 활동적인 포식자에게서 나올 법한 열 프로필과는 맞지 않았고 대신 크고 현대적인 백상아리의 온도와 딱 들어맞았어요. 수심과 움직임 패턴도 거대한 선사 시대 동물이 아니라 지금 시대 상어의 행동과 일치했죠. 지리적으로도 이 이론은 약해져요. 서우주 앞바다는 배가 많이 다니고 잘 연구된 곳이라 50피트짜리 상어가 몰래 숨어 있다는 건 정말 믿기 어려워요. 연구자들이 메갈로돈 설명을 하나씩 허물면서 깨달은 건 이 이론이 인기를 끌었던 건 과학적 가능성보다는 심리적으로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의자 제외하기. 조사가 진행되면서 연구자들은 남은 증거와 가장 잘 맞는 설명으로 초점을 좁혀갔어요. 가능한 모든 포식자는 추적 데이터가 정의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그 기준에 안 맞는 이론은 하나씩 체계적으로 버려졌죠. 범고래 가설은 처음엔 꽤 설득력 있어 보였지만 점점 모순이 쌓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017년에 서부 케이프 지역에서 여러 마리의 백상아리 사체가 해변으로 밀려왔는데 거의 똑같은 상처를 입고 있었어요. 몸은 거의 온전했지만 간이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제거되어 있었죠. 이 패턴 때문에 과학자들은 포트와 스타보드라는 두 마리 범고래가 범인일 거라고 지목했어요. 이런 공격의 생태적 영향도 잘 알려져 있어요. 범고래가 나타난 지역에서는 백상아리들이 즉각적이고 극적인 도피 반응을 보였고 전체 개체군이 몇 달 동안 기존 사냥터를 완전히 버리는 모습이 남아프리카는 물론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베이 같은 곳에서도 관찰됐어요. 온도 데이터도 범고래 이론을 더 약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한 온혈동물인 범고래는 내부 온도를 화씨 96도에서 100도 사이로 유지하거든요. 움직임 패턴도 또 다른 모순이었어요. 태그는 규칙적인 수면 간격 없이 지속적으로 깊은 물에서 활동하는 걸 보여줬는데 공기를 호흡하는 포유류에겐 불가능한 행동이지만 상어한테는 완전히 정상적인 거예요. 지리적, 생태적 맥락도 의심을 키웠어요. 서우주 앞바다에는 범고래 때문에 상어가 쫓겨나는 패턴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 지역 다른 상어들에게도 이상 행동이 관찰되지 않았어요. 이번 사건은 광범위한 생태계 교란을 동반하는 전형적인 범고래 포식 사건과 달리 고립된 사건처럼 보였죠. 게다가 범고래는 협력 사냥을 하는데 홀로 오랜 시간 포식하는 사건은 그들의 알려진 사회적 사냥 방식과 맞지 않아요. 이런 모순들이 쌓이자 연구자들은 상어 대 상어 포식, 즉 상어가 상어를 먹는 걸 가장 그럴듯한 설명으로 다시 봤어요. 물린 자국 분석과 부검을 통해 이미 작은 상어가 더 큰 상어 뱃속에 들어있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거든요. 추적 데이터도 이 설명과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온도 급등은 지역적으로 내열성인 큰 상어의 소화 환경과 맞았고 내려가면서 지속된 움직임은 먹이 먹은 뒤 전형적인 행동이었죠. 태그가 배출되기까지 걸린 시간도 그 크기 상어에 알려진 소화 시간과 일치했어요.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니 점점 더 분명한 결론이 나왔어요. 사크 알파는 훨씬 더 큰 다른 백상아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먹혀버린 거였어요. CSIRO의 법의학적 돌파구. 샤크 알파가 사라진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는 인물은 호주의 국립연구기관이자
남반구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기관 중 하나인 커먼웰스 과학산업연구기구, 즉 CSIRO의 과학자들에게 맡겨졌어요. 해양생물학, 해양학, 생태 연구에 엄청난 전문성을 가진 CSIRO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에 정말 딱 맞는 곳이었죠. 회수된 추적 태그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드러나자 CSIRO 연구원들은 바로 이 일이 제대로 된 법의학적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느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면 체계적이고 증거 중심으로 접근해야 했죠.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CSIRO는 여러 분야의 연구팀을 꾸렸어요. 해양 생태학자들은 포식자 피식자 관계와 생태계 상호작용 전문 지식을, 태그 전문가들은 전자 데이터 해석을, 해양학자들은 현지 수온, 수심 프로필, 해류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맥락을, 생리학자들은 잠재적 포식자들의 대사율, 소화 과정, 체온을 분석했어요. 이렇게 협력적인 구조 덕분에 증거를 여러 과학적 관점에서 꼼꼼히 평가할 수 있었죠. 사건 소식이 퍼지면서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이 엄청 뜨거워졌어요. 추측과 비판도 많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조사를 헛수고라고 치부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계 생물이나 선사 시대 괴물 같은 설명을 고집하기도 했죠.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CSIRO 팀은 흔들리지 않고 엄격한 분석에 집중했어요. 추적 태그와 데이터를 추측의 먹잇감이 아니라 법의학적 증거로 다뤘죠. 조사는 태그 자체와 기록된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연구원들은 정확한 시간대를 재구성하면서 정상 상태와 이상 상태 사이의 전환점을 꼼꼼히 살펴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냈어요. 회수된 장치의 물리적 상태도 아주 세밀하게 조사했죠. 부식과 마모 흔적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무작위적인 환경 손상이 아니라 화학적 노출과 기계적 스트레스 패턴이 일치했어요. 발견한 내용을 맥락에 맞게 놓기 위해 팀은 샤크 알파의 데이터를 수백 마리의 다른 태그 부착 상어 기록과 비교하고 해당 지역의 해양학 데이터도 검토했어요. 또 포식자 목격 및 행동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시간과 장소의 상관관계를 찾았죠. 국제 협력도 큰 도움이 됐어요. 남아프리카와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 전문가들이 증거를 검토하고 독립적인 평가를 해줬거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다양한 포식 시나리오가 관찰된 온도와 움직임 패턴을 재현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어요. 실험실에서는 여러 포식자의 소화액을 모사한 통제된 화학 환경에 비슷한 태그를 노출시켜 회수된 장치와 비교 기준을 만들었죠. 조사의 핵심은 열 데이터 해석이었어요. 백상아리는 특수한 순환 구조 덕분에 몸 일부, 특히 위가 주변 물보다 훨씬 따뜻하게 유지되지만 그래도 해양 포유류의 핵심 체온보다는 훨씬 낮아요. 움직임 데이터도 이 결론을 뒷받침했죠. 태그가 거의 2000피트 깊이까지 빠르게 내려가서 깊은 물에서 계속 활동한 건 큰 상어들의 수영 행동과 딱 맞았어요. 큰 상어들은 오랫동안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고 잠수할 수 있거든요. 규칙적인 수심 변화도 수동적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헤엄치는 패턴이었고 포유류의 다이빙 패턴과는 달랐어요. 화학 분석이 또 한 번 확증을 더해줬어요. 태그에 남은 잔여물은 상어 위의 산성 조건과 효소에 노출된 흔적을 보여줬고 포유류 소화와는 뚜렷이 다른 화학 프로필이었죠. 마지막으로 태그가 포식자 안에 머문 기간이 대략 사흘에서 엿새 정도였는데 이건 큰 상어가 상당한 크기의 먹이를 소화하는 알려진 시간대와 정확히 맞았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한 가지 과학적으로 탄탄한 설명으로 모아졌어요. 샤크 알파는 훨씬 더 큰 백상아리에게 잡아먹혔다는 거예요. 이 결론은 생리학적, 화학적, 행동적 데이터로 뒷받침된 거지 추측이 아니에요. 마지막 게시, 정점에 있는 존재도 안전하지 않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연구팀은 그 포식자가 길이가 슬레오피트에서 20피트 정도 되고 몸무게가 4000파운드를 넘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어요. 이렇게 큰 상어라면 9피트 상어를 공격할 수 있는 턱 힘, 먹이를 제압할 수 있는 체중, 그리고 삼킬 수 있는 이 용량을 모두 갖췄을 거예요. 이런 크기의 백상아리는 드물지만 호주 해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종의 최대 크기 범위 끝자락에 있는 성체 성숙 개체들이죠. 이 발견은 과학계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오랫동안 백상아리는 바다의 절대적인 정점 포식자로 여겨졌고 해양 먹이사슬 꼭대기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거든요. 수많은 다큐멘터리, 영화, 미디어에서 이 이미지를 계속 강화해왔죠. 백상아리는 다른 생물들이 두려워하는 괴물, 완벽한 포식자, 아무도 위협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CSIRO 연구팀에게 이 미스터리를 푼 건 단순히 특이한 사건을 마무리한 게 아니었어요. 신중한 과학적 방법론, 체계적인 분석, 증거 기반 추론의 힘을 보여준 거죠. 요즘처럼 자극적인 이론과 추측이 여론을 장악하는 시대에 팀은 참을성 있고 철저한 조사가 가장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국적인 설명에 넘어가지 않고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죠. 이 현실은 상어를 넘어 전체 해양 생태계에 적용돼요. 가장 작은 물고기부터 가장 큰 고래까지 모든 생물은 포식과 경쟁의 네트워크 속에 있어요. 먹이사슬은 안전한 위치가 고정된 사다리가 아니라 상황과 장소, 개체 특성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는 관계의 그물망이에요. 한 맥락에서는 정점 포식자처럼 보이던 존재가 다른 맥락에서는 취약한 먹잇감이 될 수 있죠. 미스터리는 풀렸어요. 이게 바로 해양 생물의 현실이에요. 아름답고 무섭고 절대 용서하지 않는 세계죠.